안녕하세요. 소방안전 관리자 학습 멘토 챕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정된 2024 건축 관계 법령 내용들을 다뤄볼 텐데요. 이 건축 관계 법령은 거의 무조건 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소개해드리는 중요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정확한 기준과 개념을 숙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2024 챕스랜드 찐 정리로 영상의 더보기란이나 또는 가장 위쪽에 고정된 댓글 링크를 통해 구매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힘차게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의 목적과 이게 우리가 1편부터 4편까지 배웠던 소방법과는 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연관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용도 등을 정해서 안전상으로는 물론이고 기능이나 미관상으로도 그 기능을 향상시켜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지을 때 그게 지어질 땅덩어리나 또는 지어질 구조나 용도, 들어갈 설비 같은 이런 것들에 어떤 기준치를 건축법으로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잘 지으면 당연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이고 기능도 더 좋은데 보기에도 예쁜 그런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건축법이라는 건 일종의 하드웨어의 개념이고 아래쪽에 소방시설법, 이거는 우리 앞에 소방관계법령에서 봤었던 거죠. 이런 소방에 관한 소방시설법은 소프트웨어의 개념이래요. 아래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라는 건 껍데기예요. 프레임. 우리가 핸드폰으로 따지면 그 기기, 껍데기가 딱딱하게 만져지는 그게 하드웨어고요. 그 핸드폰 안에 깔아서 구동하는 어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겠죠. 내부에 설치하는 게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정리하면 건축법이라는 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외관이나 건축물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건축법이 딱딱한 뼈대, 하드웨어적인 개념이라는 거고 그 건물을 짓고 나서 그 안에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일종의 소방시설 같은 것들, 소화기라던가 옥내 소화전이라던가 불이 나면 따르릉 울려주는 경보 설비라던가 이렇게 채워 넣는 것들을 소방시설법으로 정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쪽으로 가서 하드웨어 개념의 건축법에서 정하는 것들을 보면 마방 내피, 화재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는 마감재가 있고 화재가 확산되는 걸 막는 불을 가둬서 다른 구역으로 퍼지지 않게 한계치를 두는 방화구획,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얘가 무너지지 않고 좀 오래 버텨줄 수 있는 내화 강도를 유지하는 내화구조, 그리고 불이 나면 빠져나갈 수 있는 피난 통로를 확보하고 규정하는 이러한 마방 내피 4가지가 건축법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축법으로 하드웨어를 잘 지어놓고 나면 그 안에 이제 채워 넣는 소프트웨어가 소방시설법인 건데 피난과 소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재현, 소화 설비, 소화 활동 설비, 경보 설비 등으로 구성된대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피난할 수 있는 피난 통로를 잘 설계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소방에서 소방시설법은 소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거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기를 없애는 재연이라던가 불을 끄는 소화 설비 또는 그걸 돕는 소화 활동 설비 혹은 빨리 도망치라고 알려주는 경보 설비 같은 것들을 이 안에 잘 채워 넣어서 유지 관리하라는 게 시설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마방내피 이러한 방화 안전 개념을 하나씩 좀 뜯어보면 먼저 마감재, 실내 마감재라고 하죠. 구역을 갈라놓는 방화구획 또는 탈출을 위한 피난 계단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는 일정 시간 동안 이 화재가 확산되는 걸 방지할 수 있도록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료를 써서 실내 마감재로 사용합니다.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가 뭔지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불에 안 타거나 또는 거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잘 안 타거나 시간을 좀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써서 실내 마감을 해야 되겠고요. 이번에 방화구획은 이 건물 내부를 방화벽으로 구획, 경계를 지어서 이 구역을 갈라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화재가 확산되지 않고 그 안에서 좀 머물면서 가둬놓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소화 작업을 하거나 피난할 때도 시간을 좀 확보해 줄 수 있겠다. 근데 한 가지 화재가 확산되는 건 방화구획이라고 해서 이 건축법으로 정하지만 연기가 확산되는 건 소방관계법에 위임해서
제연이 시행되도록 한대요. 실내에 찬 연기를 없애는 제연은 소방관계법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봤던 소프트웨어 부분에 이런 제연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연기의 확산에 관련된 제연은 소방이 넘겨받았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3번의 내화 구조. 견딜 내를 써서 불에 견디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걸 써가지고 짓는 게 내화 구조인데, 이런 애들은 불이 나도 막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일정 시간 동안은 그 건물의 강도가 유지되면서 버텨준다고 했죠. 그래서 건축물의 강도 유지를 위해서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 구조로 한대요. 쉽게 말해서 주요 구조부라는 건 그 건물의 뼈대 같은 거예요. 뼈대와 지붕은 내화 구조로 한다. 4번 피난은 대피 공간, 발코니, 복도, 그리고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의 구조나 치수 등을 건축에서 피난으로 규정한다는 거. 그래서 아래쪽에 뭐 직통계단, 피난계단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저번에 특별 피난계단 얘기하면서도 잠깐씩 봤던 거죠. 그래서 옥내 피난계단은 건물 내부, 옥내에서 복도를 거쳐서 계단실을 타고 피난층으로 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옥외 피난계단은 옥내 건물 안에서 복도를 거쳐서 옥외 계단을 타고 바깥 지상층으로 통하는 이런 구조를 의미한다는 거. 그리고 특별 피난계단도 옥내에서 복도를 거쳐서 부속실을 지나 계단실을 통해서 피난층으로 가는 이런 루트를 말한다는 거는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난 계단이나 복도, 발코니, 대피 공간은 건축에서 피난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참고로 이 마방 내피 4가지 외에도 방염 역시 이러한 방염 처리를 통해 불이 막 퍼져나가지 않고 좀 시간을 끌어줄 수 있도록 발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염까지도 포함해서 건축물에서 취할 수 있는 방화 안전 개념의 큰 틀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 용어를 정리해 볼 건데, 제일 먼저 건축물이라는 것에 정확히 어디까지 포함이 되냐면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그러니까 지붕 플러스 기둥이거나 또는 지붕과 벽, 지붕 플러스 기둥에 플러스 벽이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를 건축물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뭐 대문이나 담장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처럼 이렇게 지하 또는 고가 다리 같은 그런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같은 것이나 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이 이런 건축물에 해당하고요. 다음 건축 설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전기, 전화 설비, 뭐 초고속 정보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가스, 그리고 물을 보급하는 급수, 우물 처리, 굴뚝, 승강기 등등 이런 오만 잡다한 것들이 건축 설비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하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방에서는 무창층을 정의하면서 그 무창층이 지상층 중에서 따지는 거라고 했는데, 건축에서는 지하층이라는 게 뭔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지표면, 땅의 표면이 있는데 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는 층으로 그 층의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적인 높이가 그 층의 전체 높이, 이 층고의 절반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지표면 밑에 있다고 다 지하층이라고 본다기보다는 땅바닥 아래에 있는 층인데 그 중에서도 그 층의 전체 층고에 비해서 그 층의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전체 층고의 절반 이상이면 거기를 지하층이라고 규정한다는 거죠. 넘어가서 4번에 거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주방, 거실 그런 리빙룸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건축물 안에서 뭐 거주를 한다든지 또는 뭐 직무나 뭐 작업을 하거나 집회 모이거나 뭐 오락을 즐기는 이런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을 다 거실이라고 총칭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는 방을 건축에서는 다 거실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주요 구조부라는 거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게 뭐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 뭐 이런 식의 단순한 문제는 요즘 잘 안 나오지만 앞으로 말하는 개념들에서 이 주요 구조부가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게 뭐뭐인지는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일단 그림부터 보시면 지붕, 틀, 주계단, 보, 내력벽, 기둥, 바닥을 주요 구조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구조상 그 건물의 안전에 직결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들이래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원시적으로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나무통 4개 뽑아와서 기둥을 딱 세우겠죠. 이렇게 기둥을 박고 거기다가 흙을 발라가지고 벽을 세우겠죠.
근데 그중에서도 이 내력벽이라고 하는 건 이 건물의 하중을 그대로 받는 그런 벽을 내력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둥 4개 세운 그 사이사이에 흙을 발라서 내력벽을 세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막 벌레 나오는 거 싫으니까 아래쪽에 바닥을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깔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밤에는 좀 운치 있게 지붕에 올라가서 별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집을 2층 집으로 짓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2층에도 바닥을 깔아줄 건데,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계단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주계단을 쌓아주고, 이제 비를 막아줄 지붕을 올릴 건데요. 이게 냅다 지붕을 올려버리면 이 무게 때문에 내려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지탱해줄 수 있는 볼을 얹고 마무리로 지붕 틀을 올려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과 내력벽, 그리고 바닥과 주계단, 거기에 가로축을 담당하는 보와 지붕 틀까지 이렇게 6총사를 묶어서 주요 구조부라고 하고요. 기둥이 세로로 지탱하는 역할, 보는 가로로 지탱하는 역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뭐 옥 외 계단이나 차양, 사익 기둥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화 구조와 방화 구조에 대해서 비교해 볼 텐데, 내화라는 건 견딜 내를 써서 불에도 견디는 그런 구조를 내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나 또는 점토 같은 흙을 고온에 구워서 만드는 연화조 같은 걸로 지은 게 내화 구조인데,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철근 콘크리트는 불이 난다고 해서 막 흐물흐물 녹아가지고 무너지는 구조가 아니라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 시간 동안은 이 형태나 강도가 크게 변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다고 했죠. 이 연화조도 마찬가지로 이미 고온에 구워 나온 거니까 불에 막 물러지지는 않고 그 강도가 일정 수준 유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화 구조는 일정 시간 동안 형태나 강도가 크게 변하지 않고 대체로는 화재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이렇게 강력한 구조를 내화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방화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 방화도 제가 자주 얘기했듯이 막을 방을 써서 화재를 일정 구역에 좀 가둬놓고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도록 좀 막아주는 게 방화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방화 구조는 내화 구조보다는 비교적 강도가 좀 약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빠져나갈 동안 문이나 벽으로 이 화재가 번지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정도는 된다. 그래서 인접한 다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것에 의해 번져가지고 연소가 되는 걸 좀 방지하고, 이 건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도 화재가 다른 방으로 번져가는 이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방화 구조고요. 여기에는 철망 모르타르 또는 회반죽 바르기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도 형태나 강도가 변하지 않아서 아주 막 재사용까지 가능한 이런 최강자는 불에 견딘다, 이렇게 해서 견딜 내를 쓰는 내화 구조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불이 막 번지거나 확산되는 걸 좀 막아서 대피 시간 정도는 벌어줄 수 있는 철망 모르타르나 회반죽을 바르는 이런 구조는 막을 방을 쓰는 방화 구조라는 거, 이게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 재료의 구분은 불연제, 준불연제, 난연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이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게 불연재료입니다. 안일 불에 연소할 때 쓰는 연을 붙여서 한마디로 연소하지 않는,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불연재료라고 하는데요. 콘크리트랑 철강 역시 나와주고요. 석재, 벽돌, 기와 같은 돌덩어리들이나 알루미늄과 유리도 포함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알루미늄 호일 생각하면 불 붙으면 녹지 않나? 유리도 깨질 텐데 이게 왜 불연재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연재의 의미가 아주 막 불에 강해가지고 버티고 이런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불이 붙어서 막 타면서 연기를 내뿜지는 않는 그런 성능의 재료를 불연재라고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나무나 천 같은 것들이었다면 그 자체에도 불이 막 붙어서 얘네가 화재를 더 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알루미늄이나 유리는 그냥 녹거나 깨지는 거지 얘네한테 불이 붙어서 막 불을 더 크게 키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인 불연재에 해당하는 건 애당초 불에 강한 돌덩어리들이나 뭐 철강, 콘크리트도 있는데 알루미늄과 유리도 포함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불에 안 타는 불연재 중에서 나 항목은 바닥이나 천장 등의 시멘트나 회를 바르는 걸 미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멘트 모르타르나 회 같은 미장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이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정해진 두께 이상의 것에 한하여 불연재료로 인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밖에도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해서 그 시험 결과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어떤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불연성 재료로 인정하는데, 지금까지 말했던 불연 재료들이 불연성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랑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러한 불연재에서 제외한다는 거 이렇게 보고 넘어가서요.
이번에 준불연제는 말 그대로 불연제에 준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하는데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이런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걸 말한대요. 그러니까 불연제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건 불연제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 발끝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준불연제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난연 재료는 어려울 난을 써서 태우기가 좀 어려운 재료라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타긴 타는데 태우기가 좀 어려워서 난연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성능 기준, 가스 유해성이나 열 방출량 이런 난연 재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재료 중에서는 불에 안 타는 불연제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이 불연제에 비스무리한 준불연제, 마지막 난연 재료는 타긴 타는데 시간을 좀 끌어주는 정도의 성능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건축관계 법령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입니다. 바로 면적의 산정인데요. 아마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용어들이 굉장히 친숙하실 거예요. 어떤 건물이 이 땅덩어리 대비 얼마나 잘 빠졌는지를 따질 때 쓰는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런 개념들의 근간이 되는 건축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면적이라는 거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지 면적입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이제 건축을 해도 된다는 허가된 땅덩어리를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대지 면적을 따질 때는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이 수평투영 면적이라는 건 어떤 입체적으로 생긴 구조를 위쪽에서 이렇게 투영해서 투명하게 내려다 봤을 때 얘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수평투영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투영해서 봤을 때 이 건축이 허가돼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하는데 다만 이때 이 땅덩어리 옆에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라고 건축선을 그어서 이 경계를 갈라놨다면 이 건축선이랑 도로 사이에 있는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만 대지 면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에 포함되는 어떤 공원이나 도로가 있다면 얘네들도 제외한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대지 면적이라는 건 위에서 내려다본 투영된 면적으로 하는데 이때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도록 허가된 땅덩어리를 대지 면적이라고 한다.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닥 면적인데요. 이거는 우리 지금까지 정말 많이 봤었죠? 무창층 할 때도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때 말하는 바닥 면적이라는 건 앞에 그 층의 바닥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각각의 층을 이루고 있는 벽이나 기둥들이 있겠죠. 이때의 중심선이라는 건 그 벽체 두께의 절반, 가운데를 중심선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층을 이루고 있는 벽체나 기둥들의 중심선들을 쭉 그어봤을 때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해당 층, 그 층의 바닥 면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1층은 만약에 이렇게 옆에 창고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 범위가 1층의 바닥 면적이 될 것이고 2층은 이 창고 부분이 벽이나 바닥으로 둘러싸인 어떤 공간이 아니라 그냥 지붕이죠. 이 1층 창고의 지붕면이니까 얘는 제외하고 여기까지 이렇게만 2층 공간의 바닥 면적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바닥 면적이다. 다음, 건축 면적이라는 건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이래요. 쉽게 생각해서 이 건물이 지어진 모양새가 있잖아요. 뭐 2층은 요만큼 튀어나오고 3층은 옆으로 막 튀어나오고 이런 모양새를 위에서 딱 비춰봤을 때 마치 그대로 그림자 모양이 생기듯이 그 라인을 따라서 색칠한 면적이 건축 면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연면적은 하나의 건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을 합친 거래요. 아까 바닥 면적이 각 층의 바닥 면적이랬으니까 그걸 다 합치면 뭐다? 연면적이 된다. 단 이때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이런 것들은 연면적에 넣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다음에 보겠지만 결국 이 용적률, 건폐율 이런 말들은 우리 건물이 이렇게나 효율적으로 잘 빠졌거든요. 이렇게 팔 때 아주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적률 계산할 때 쓰는 연면적에다가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끼워 팔면 공정하지가 않으니까 지하층의 면적이나 또는 지상층 중에서도 부속 용도로 쓰인 주차용 면적,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같은 이런 면적은 이 연면적에서 제외,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외하고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게 연면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 우리 건물이 이렇게나 잘 빠졌어요를 보여주는 그 지표인 용적률과 건폐율을 볼 건데요. 이 부분 시험에 곧잘 나오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적률은요, 적재 이런 말 할 때 적이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용은 담을 용, 적은 쌓을 적을 써서 이 땅덩어리, 대지에다가 얼마나 높게 담아서 쌓아 올렸냐 하는 그 비율을 따지는 게 바로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지 면적이라는 건 여기다가 뭐 지어도 돼요 이렇게 허가를 내준 그 땅덩어리의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이 건물의 각 층마다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치면 뭐가 된다고 했죠? 연면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용적률은 이 허가를 내준 대지 면적 대비 위로 막 쌓아 올린 거니까 그 층층이 쌓아 올린 건물의 모든 바닥층을 다 합친 연면적의 비율을 따져보면 용적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이대로 그리면 대지 면적 위에 연면적 얼만큼 쌓았느냐이니까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그리고 거기에 비율을 알고 싶으니까 곱하기 100. 보통 기본이 100%니까 여기 곱하기 100은 무조건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수식을 갖춰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준 대지 면적이 1000제곱인데 그 위에 쌓아 올린 건물이 4층짜리예요. 그리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으로 다 동일하다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총 800제곱이 되겠죠? 200씩 4개니까. 그러면 대지 면적 1000분에 위에 연면적 800 올려주고 여기에 곱하기 100을 계산하면 결과적으로는 용적률이 80%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분수식 계산하시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자 3분의 1씩 나눠 가지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 위에 있는 하나를 밑에서 논아 먹으려고 대기하는 셋이서 나눠가지고 두당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 건지 그 개당 단가 같은 걸 먼저 때려보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숫자로 위에 있는 덩어리를 나누는 거니까 한 덩어리를 세 조각으로 나누면 결국 두당 0.3333씩 먹게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올 텐데, 요거를 우리는 100%의 비율로 치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좀 더 알아먹기 쉬우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서 비율을 계산하죠. 그러면 이런 0.3333에 곱하기 100을 하면 약 33.3이 나오니까 결국은 3분의 1씩 나눠 가지세요. 그러면 두당 약 33.3%씩 가져가세요. 요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용적률이라는 건 건물을 지으라고 허가를 내준 그 땅덩어리 전체 대지 면적 위로 얼마나 높이 담아서 쌓아 올렸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쳐준 이 연면적을 그대로 그 위에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지 면적을 밑에 깔고 그 위에 쌓아 올린 층들의 연면적을 올려주고 요걸 비율로 따질 거니까 곱하기 100을 해준다. 그러면 결국은 이 연면적을 개당 단가, 이 대지 면적으로 나눠서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한 값이 되니까 아까처럼 대지 면적이 1000제곱이고 그 위에 쌓아 올린 연면적이 800제곱이라면 0.8에다가 100을 곱하는 것과 같으니까 용적률이 80%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뭐 63빌딩 같이 엄청 높은 건물을 이 대지 위로 계속 세워 올리면요, 이렇게 허가를 내준 땅덩어리 대지 면적보다도 요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연면적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00제곱인데 위로 쌓아 올린 연면적이 막 5000제곱이다. 이러면 1000분의 5000 곱하기 100이니까 이 100이랑 밑에 있는 1000을 먼저 나눠서 결국은 이 연면적 5000을 남아있는 10으로 나누면 용적률이 자그마치 50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계속 쌓아 올리는 용적률은 100%보다도 더 큰 값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있는 건폐율이라는 건 엎질을 건에 덮을 패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테이블에 물을 막 엎질러가지고 물이 그 테이블을 덮었을 때 차지하는 면적, 그 비율이 건폐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내준 땅, 대지 면적이 일종의 테이블이고 그 위에 지어서 엎질러 놓은 덮여있는 면적인 건축 면적이, 이 엎질은 물의 개념인데 아까 이 건축 면적이라는 건 이 건물이 생겨먹은 모양새대로 이 그림자로 비춰지는 그 라인을 따라서 그렸을 때 이 면적이 건축 면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지 면적 위로 덮어서 차지하고 있는 이 건축 면적을 올린 다음 곱하기 100으로 건폐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이고 건축 면적이 500제곱이면 건폐율은 5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내가 물을 아무리 많이 쏟는다고 한들 얘가 쏟아져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면적이 진짜 최대한으로 아무리 많이 잡아도 결국은 밑에 깔려있는 이 테이블 면적보다는 더 커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건폐율은요, 아무리 커도 100%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건폐율은 100%보다는 같거나 작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도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용어와 이 용적률, 건폐율 계산하는 분수식까지 같이 알아봤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구역, 지역, 지구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어떤 도시를 건설하고 계획하고 막 이렇게 운영하려고 할 때 아래 그림처럼 지역이 가장 큰 개념이죠.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그 땅덩어리 자체를 가장 큰 개념인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고 보통 이런 지역은 토지당 하나씩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으로 가장 큰 틀을 잡아놓고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어떤 제한사항 같은 것들을 좀 두고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 지역 중에서도 여기는 특별히 이 경관을 좀 더 보존해야겠다.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하자. 이런 식으로 경관지구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지역은 토지당 하나씩만 지정할 수 있지만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분해서 하나의 토지를 여러 개의 지구로 설정할 수 있고요. 이러한 지구에는 방화지구, 방제지구, 경관지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이랑 지구로 관리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걸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규제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좀 더 완화해 주거나 해서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막 개발하는 걸 막고 이 땅이 단계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뭐 도시개발 구역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개념이 새로 생겼는데 그게 바로 구역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에 잘 나오진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거 땡땡, 상업 땡땡 이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역인지 지구인지 뭐 구역인지 뭐 이런 식으로 고르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각각의 지역, 지구, 구역이 들어가는 이름들을 조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건축의 개념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신축, 이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개념적으로 좀 풀어보면 기존의 건물이 철거되거나 또는 멸실, 사라져버린 대지를 포함해서 건축물이 없던 대지에 어떤 건축물을 새롭게 축조 쌓아 올려서 만드는 걸 신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던 데다가 새로 짓는 게 신축이고요. 두 번째 증축은 기존의 이 대지 안에 어떤 건물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 건물의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 또는 층수나 높이 같은 걸 증가시키는 거. 또는요, 원래 뭐가 있던 대지에서 기존에 있던 건물에다가 뭘 좀 더 붙여서 짓거나 또는 별동을 붙여서 짓는 이런 것들을 다 증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던 데다가 새로 지으면 신축이고 뭐가 있긴 있었는데 거기다가 더 짓는 거는 증축이죠. 그 다음 3번에 개축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 개축에서 개가 고칠 개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서 이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내에서 건물을 다시 짓는 걸 개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있었는데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내 의지로 전부 또는 일부를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게 개축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일부라는 것도 지붕틀, 내력벽, 기둥, 보호 중에서 3개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때려 부수고 다시 지을 때 이런 개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지붕틀, 내력벽, 기둥, 보가 뭐였죠? 주요 구조부에서 봤던 거죠. 기둥 4개 세워서 그 사이사이에 흙 발라가지고 내력벽을 세우고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지붕을 올릴 건데 이거 무거워서 그냥 올리면 떨어지니까 가로축으로 무게를 받는 보를 끼겨 넣었죠. 이렇게 중요한 껍데기 이 틀 4가지 중에서도 3개 이상을 포함해서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다 치면 이건 뭐 말로는 일부라곤 하지만 거의 뭐 이 집의 전부를 다 때려 부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수준으로 막 때려치고 다시 짓는 거니까 이런 대공사는 개축이라는 건축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개축의 의미와 이 일부에 들어가는 조건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4번 재축의 포인트는 재해예요. 이 건물이 어떤 천재지변이나 재해에 의해서 멸실, 아주 심하게 파손되고 망가졌을 때 그 대지 안에서 아래의 이러한 조건들을 갖춰가지고 다시 지으면 재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 첫 번째는 연면적의 합계가 이전에 있던 그 규모 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너무 많이 망가졌다. 그래서 다시 짓는다 이러면 뭐 일종의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던가 아니면 일부를 나라 돈으로 조금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런 혜택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주 뭐 이 김에 싹 뜯어 고쳐야지 이렇게는 못하게 이전 거랑 같거나 그보다 작게 그 연면적의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가 되도록 다시 짓는 것만 재축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수, 층수 및 높이도 이전 규모 이하거나 또는 동수, 층수 및 높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이전 규모를 초과할 것 같으면 이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 법령에 모두 적합해야 재축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재축을 위에서 봤던 개축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개축은 내 의지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전부 또는 뭐 거의 전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 일부를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게 개축이었다면 재축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재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망가져서 다시 짓는 건데 이럴 때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종전 규모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이전은 뭐 옮기는 거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기둥 내력벽, 지붕틀, 보, 바닥, 주계단 이 6총사 주요 구조부 뼈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살포시 옮기는 게 이전이고요. 6번은 리모델링은 이 건물이 뭐 노후되는 걸 좀 억제하거나 또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수선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한대요. 이 대수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다음에 볼 거고요.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은 한마디로 이 건물을 보수하려고 원래 이 안에 있던 걸 좀 때려 부수고 다시 짓거나 또는 뭘 붙여가지고 좀 더 짓는 이런 걸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이 리모델링에는 대수선, 증축, 개축 등이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수선을 볼 텐데요. 얘도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 대수선이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대수선은 아래의 3번부터 10번까지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게 증축이나 개축 또는 재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말한대요. 아,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봐. 네,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내 맘에 안 들어서 전부 또는 그런 전부에 준하는 수준인 일부를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게 바로 개축이었죠. 그래서 그 일부라는 조건에는 기둥, 내력벽, 보, 지붕, 틀이 올라갔는데 이 4개의 요소들은 사실 딱 갖춰놓으면 거의 뭐 집 다 지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중요한 4개 중에서 3개 이상을 포함해서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건 좀 더 빡센 기준을 매기는 개축으로 정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 대수선은요. 지금 이름부터가 무슨 축이 아니라 수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축만큼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수선이라고 하기에는 그 규모가 좀 되겠는데? 그러니까 개축만큼은 아니더라도 세로축인 기둥, 가로축인 보, 그리고 그 기둥을 따라가는 내력벽과 거기에 안전이랑 직결되는 주계단 이런 것들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등의 이러한 행위는 따로 대수선이라고 정해서 이것도 일종의 신고나 허가는 필요하다고 정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축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거라면 그 개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일정 규모를 변경하거나 증설하거나 그럴 거면 이러한 대수선이라고 정해서 이 정도 허가는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뭐뭐가 있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벌써부터 막 읽기 싫어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죠. 그래서 이거를 뒤쪽에 373페이지에 표 하나로 딱 정리해 놓았습니다. 저희는 이 표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들 쭉 훑어보시면 어떤 거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아니면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는데 먼저 오른쪽에 수선 또는 변경했을 때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들은 3개 이상이거나 또는 3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렇게 2개로 나누고 있죠. 자, 근데 보시면 기둥, 지붕틀, 보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집 구조로 따지자면 이 세로축인 기둥은 마치 척추뼈 같은 역할이고 이 가로축인 보는 갈비뼈 같은 역할이죠. 그리고 지붕 틀은 이거 머리뼈 두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뼈대, 가로 세로축과 머리뼈는 이 뼈다구 개수를 셀 수 있으니까 3개 이상 뭐 수술해서 고치거나 갈아 끼우는 거 이런 수선 또는 변경을 할 때 대수선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력벽이나 외벽에 바르는 마감재도 이것도 결국은 발라놓으면 뭐 외벽으로 그냥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벽은 그 건물이 어떤 구조로 생겨먹었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벽이
별로 없거나 또 어떤 건물은 무수히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벽을 개수로 헤아리지 않고 면적으로 따져서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할 때 대수선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칸에서 봤던 기둥, 지붕, 틀, 보, 그리고 내력벽과 외벽 마감재를 합쳐서 이 5가지는 조금 고치는 수선이나 바꿔치기 하는 변경이 아니라 아예 없던 걸 새로 만드는 증설 또는 있던 걸 없애는 해체를 했을 때도 대수선이 된다. 그래서 수선 또는 변경일 때는 이렇게 3개 이상 또는 30제곱 이상 이렇게 나눴지만 하려는 그 행위가 증설 또는 해체일 때는 얘네들 이 5가지가 싹 다 합쳐져서 대수선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아래쪽에 이제 뭐 이런 개수든 면적이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뭐 수선 또는 변경을 했든 아니면 증설 또는 해체를 했든 아무튼 이거를 건드렸다 하면 무조건 대수선에 집어넣는 것들이 방화벽, 방화구역의 벽과 바닥 또는 주계단이나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나 혹은 다가구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은 그냥 건드리는 순간 바로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다른 기준 없이 그냥 싸잡아서 뭐만 하면 대수선이다,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이루고 있는 벽과 바닥은 내가 이거 여기다가 쥐구멍 정도로 조금만 뚫을 거니까 어디다가 따로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 도중에 불이 나면 원래 쓰여야 하는 이 방화 기능 자체를 못하게 되고 그 쪼매난 구멍으로도 불이나 연기가 막 슝슝 빠져나가서 번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안전이랑 바로 직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이루고 있는 벽과 바닥은 뭐 개수든 면적이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이걸 건드리는 순간 대수선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밑에 있는 주계단이나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대피할 때 무조건 타고 내려가야 되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이 계단 참을 뭐 한두 개만 변경하거나 없애야지 이런다고 대수선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 단 하나라도 건드리면 수선 변경이든 뭐 증설 해체든 개수 제한이나 면적 제한 없이 그냥 이 주계단이나 피난계단을 건드리는 순간 최소 대수선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고요. 다가구 세대나 다세대 주택에서도 이 각각의 집을 갈라놓는 이 경계벽도 여기에 조금만 흠이 생겨도 한쪽에서 불이 나면 바로 옆집으로 불이 쉽게 번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개수나 면적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그냥 건드릴 거면 대수선 허가 받고 해라, 이렇게 정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대수선 부분이 시험에 꽤 잘 나오는데 그 내용 복잡한 거를 이렇게 제 방식대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개수를 세는 것들은 뼈 따고 세는 거 생각해 주시고 또는 면적에 제한을 두는 것들이나 그 외에 해당하는 것들도 잘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참고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주계단이나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건드리면 대수선에 해당하지만 같은 계단이어도 여기 이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뭐 옥 외계단 3개 이상 뭐 증설 해체한다 또는 뭐 수선 변경한다 이랬을 때 대수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보기가 나오면 얘는 틀린 보기로 봐야 되겠죠. 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걸로 정하고 있는 계단은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지 옥 외계단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시 103페이지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도로의 개념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무창층 개구부 조건 얘기할 때도 그 창문의 바깥은 통행 또는 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니까 일반 도로의 폭이 4m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도로라는 건 사람들이 통행하거나 또는 차가 드나들 수 있는 도로로 너비가 4m 이상인 것을 말하고요. 이때 건축물이 붙어있는 그 대지는 그 중에서도 최소 2m 이상이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함께 보시면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냥 쓱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제 이 건물의 높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높이로 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요즘에는 조금 뜸해졌지만 이 건축 부분에서 실제로 출제가 됐었던 부분 중에 또 하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건폐율, 용적률처럼 면적을 산정했던 기준과 또 지금 볼 이 높이의 산정 기준은 둘 다 챙겨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는 어떤 건축물의 높이를 따질 때 이 지표면 땅바닥으로부터 그 건물의 상단까지를 높이로 따지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지표면부터 이 건물의 상단까지가 40m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건물이 40m짜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옥상에 설치되는 뭐 승강기 탑이라던가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얘네들을 묶어서 옥상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옥상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넘으면 그 높이를 전부 산입한대요. 자, 그림으로 다시 볼게요. 아까 기본적으로 지표면부터 이 건물의 상단까지 높이가 40m인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옥상 부분에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옥상 부분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수평투영 면적, 이렇게 위에서 투영해서 봤을 때의 면적을 보니까 얘는 150제곱이래요. 이랬을 때 이 옥상 부분이 딸려있는 본체인 이 건물 자체의 건축 면적,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새대로 따라 그려보니까 그때 건축 면적이 800제곱미터래요. 그러면 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이면 800제곱의 8분의 1이니까 100제곱이 기준이 되겠죠? 근데 아까 이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이 이 기준인 100제곱보다 큰 150제곱이었으니까 이 건물의 경우에는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이 그 건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넘는 경우에 해당해서 이런 경우에는 요 옥상 부분의 높이까지도 전부 다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해서 산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자체적인 높이는 40m였지만 이 옥상 부분의 높이인 10m를 전부 더해줘서 이 건물의 높이는 총 50m짜리 건물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8분의 1을 넘는다는 건 결국은 초과한다는 거니까 건축 면적이 800제곱이었고 그 8분의 1인 100제곱이 기준이었다면 이 100제곱보다는 커야 하죠. 뭐 하다못해서 101제곱이라도 돼야 이게 넘어가는, 초과하는 경우니까.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 옥상 부분이 딱 100제곱이면 어떻게 볼까요? 딱 100제곱이면 그 기준과 같거나 그것보다 작은 거에 해당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하로 보겠죠. 그래서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다 더해보니까 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예요. 이 8분의 1인 기준치랑 같거나 그거보다 작은 경우, 이런 이하일 경우에는 이 옥상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산입한대요. 이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 자체 높이는 지표면부터 상단까지가 40m인데 근데 이때 옥상 부분에 뭔가 공간이 또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이 하나는 50제곱이고 또 하나는 30제곱이라서 더해보니까 이 건물의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의 총합은 80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이때 얘네가 붙어있는 이 본체인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이 800제곱이래요. 그러면 이 800제곱의 8분의 1이 기준이니까 이때도 기준치가 100제곱이 될 텐데 아까 옥상 부분의 면적을 다 합쳐도 80제곱밖에 안 됐죠. 그러면 이 경우는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이 이 해당 건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죠. 이렇게 건축 면적의 8분의 1보다 같거나 작은 이하의 경우에는 옥상 부분 중에서도 12m가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네모난 공간은 높이가 10m밖에 안 돼서 해당 사항이 아예 없을 것이고 요 세모 모양 건물은 15m니까 12m를 넘는 부분이라고 하면 3m가 이 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본체, 이 건물의 원래 높이였던 40m에 옥상 부분 중에서도 12m를 넘는 부분, 딱 3m만 더해줘서 이 건물의 총 높이를 43m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물의 높이 산정 문제가 나오면 첫째는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의 총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요. 그 옥상 부분이 붙어있는 본체, 그 해당 건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된 8분의 1인 기준치랑 비교를 했을 때 옥상 부분의 면적이 그 8분의 1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또는 같거나 작은 이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초과하면 그 옥상 부분의 높이 전체를 다 더해주거나 또는 이하에 해당한다면 그 중에서도 12m가 넘는 일부분만 높이에 더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슨 망루나 각종 탑 같은 옥상 부분이 아니라 옥상 돌출물이라고 하는 뭐 지붕 마루 장식, 굴뚝, 방화벽의 돌출부 같은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건물의 높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무슨 궁 같은 그런 옛날 문화재 같은 거 보면 그 기와지붕 위에 무슨 원숭이니 새니 이런 마루 장식을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높이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옥상 위쪽으로 굴뚝이 이렇게 뚫고 올라와 있건 또는 방화벽을 쭉 올리다가 그 위로 조금 튀어나온 이런 돌출부가 있건 이런 것들은 높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왜냐면요, 이런 마루 장식이나 굴뚝
아니면 좀 튀어나온 돌출부 요런 것들은 얘네 자체가 사람이 막 거기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이거를 건물의 높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난간벽 같은 경우에도 이 난간벽이 죄 이렇게 막 뻥뻥 뚫려 있으면, 그래서 그 벽 면적의 절반 이상이 그냥 다 뚫려 있는 형태라면 사실상 이 난간벽 안쪽을 어떤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런 경우는 높이 산정해서 제외를 하지만, 이 난간이 막 시멘트 발라 가지고 다 막혀 있다. 그러면 이 난간벽들이 둘러싸서 요 안쪽 공간 자체가 어떤 막혀 있는 공간을 이루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난간벽이 뚫려 있지 않고 벽 면적의 절반 이상이 어떤 공간으로 되어 있으면 요런 경우는 이 난간벽도 일종의 높이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거. 이러한 옥상 돌출물 기준은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층고라고 하는 것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 방의 바닥의 윗면부터 그 위층 바닥의 윗면까지를 층고라고 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다음 항목 넘어가시면 이번에는 층수, 이 건물이 총 몇 층짜리냐, 이 층수의 산정을 보실 텐데요. 이 부분이 최근에는 중요도가 뚝 떨어졌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설명을 쭉 들어주시고 그냥 큰 틀에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어떤 건물의 층수를 따질 때는 지상층만을 층수에 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소방 대상물이 뭐 몇 층이면 특급이고 뭐 몇 층이면 1급이고 이런 기준 얘기할 때 특급에서 딱 한 가지 예외 사항을 빼고는 전부 다 지하를 제외하고 이런 기준을 붙였죠. 이게 층수는 지상층 중에서만 따진다는 거니까 층수를 산정할 때는 지하를 제외하고 지상층만 따진다.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 층은 4m로 잡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만약에 이 그림처럼 어떤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겨먹어서 이 A 부분, B 부분, C 부분의 층수가 다 각각 다르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2층이 최고층인데 또 어디는 3층이고 이렇게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이 건물의 총 층수로 보는데, 이때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옥상 부분, 무슨 망루나 각종 탑들 같은 이런 옥상 부분이 있다면 이때도 아까 높이 산정 기준이랑 똑같이 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을 보면 지하는 층수로 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빼고, 이 A 부분이 3층이지만 만약에 C 부분에서 이 옥상 부분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넘는다면 C 부분은 4층인 꼴로 인정되니까 그러면 이 건물의 총 층수를 4층으로 보겠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건축 면적이 총 1600제곱이니까 그거의 8분의 1이면 기준이 200제곱이 되겠죠. 근데 옥탑, 이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이 120제곱밖에 안 되니까 이 경우는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서 요거는 층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어쨌든 이 건물에서 제일 높은 층수는 3층이니까 이 건물은 총 3층짜리 건물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으로 이 세대별로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인 경우는 건축 면적의 6분의 1 이하일 때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런 내용도 그냥 같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건축관계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이고,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뒤편으로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구체적인 기준이 더 알아보기라는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딥한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또 수개월 후에는 이런 걸 보기에 한두 개씩 섞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화구조, 견딜 내를 쓰는 내화구조는 아예 불이 나도 끄떡없이 견디고 또 나중에 재사용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강도를 가진 게 내화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내화구조에는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벽돌조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화구조에서의 기준은 벽이든 바닥이든 철근 콘크리트일 때는 두께 10cm 이상이다. 그리고 골조, 뼈대는 철골로 하고 그 양면에 모르타르면 4cm, 블록이나 벽돌이면 5cm 이상으로 덮은 것으로 한다. 이렇게 내화구조는 10cm 또는 그 절반치인 4에서 5cm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 이러한 철근 콘크리트조나 연화조, 벽돌처럼 화재가 난 이후에도 재사용 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구조를 내화구조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와 비교해서 내화구조보다는 강도가 조금 약하지만 불길이 퍼져나가는 것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진 것을 방화구조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화구조에는 철망 모르타르나 회반죽 바르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약 2cm에서 2.5cm 정도의 두께로 바른다는 거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전반적인 개념 설명은 마무리해 보고요. 이번 건축관계 법령의 주요 포인트들을 핵심 키워드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이 건축법은 일종의 하드웨어적인 개념으로 여기에는 마방 내피 그리고 방염 등 방화 안전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연기를 빼내고 공기를 맑게 해주는 제연은 소방에 위임하는 사안이라고 했죠. 그리고 화재에 견디는 강력한 구조는 견딜 내를 쓰는 내화 구조이고, 여기에는 철근이나 벽돌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에 비해 방화 구조는 회반죽 같은 걸 발라서 연소가 확대되는 것 정도는 좀 막아낼 수 있는 막을 방을 쓰는 방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면적을 산정할 때 용적률은 담을 용, 쌓을 적, 즉 얼마나 높게 쌓아 올렸는지에 대한 비율로 그 켜켜이 쌓아 올린 모든 층의 면적을 다 더한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값에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와 비교해서 건폐율이라는 건 엎지를 건 이 대지에 얼만큼 엎어져서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이니까, 이 건물 위에서 비추었을 때 그려지는 그림자 모양처럼 이 건물이 생겨먹은 모양새인 건축 면적을 마찬가지로 대지 면적으로 나눠서 거기에 100을 곱한 비율을 건폐율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용어 중에서는 내 의지로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개축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과 이 개축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기준치 이상으로 건드려서 수선 변경하거나 또는 증설 해체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으로 분류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대수선에 들어가는 기준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에는 옥상 부분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 단 1이라도 더 넘어가서 초과를 하면 그 옥상 부분의 높이를 전부 같이 더해줬지만, 만약에 건축 면적의 8분의 1과 같거나 작은 이하에 속하면 이때는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더해준다는 거.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찐정리 뒤편과 또 1급 찐 스포일러 문제집을 통해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을 풀어보시면 시험장에 가셔도 정말 수월하게 풀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정말 많은 합격자분들께서 이 찐정리와 찐 스포일러 문제집으로 연습하고 갔더니 오히려 시험 문제가 엄청 쉽게 느껴지더라, 답이 그냥 눈에 보이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찐 스포일러 문제집으로 OMR 카드 마킹 연습까지 완벽한 예행 연습으로 문제풀이 연습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